안녕하세요. 오늘은 LLM2 벡터 Large Language Models are Secretly Powerful Text Encoders 라는 논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박시란입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코더 언니 모델을 이용한 텍스트 인베딩에 대해서 잠깐의 인트로덕션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텍스트 인베딩의 방법론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세미나 주제인 LLM2 벡터 논문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LLM2 벡터에서 진행된 실험들과 그 다음으로 결론 순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텍스트 인베딩입니다. 여러분들 인베딩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사용하지 하실 때 이제 버트 모델만 생각이 난다면은 이번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리더보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MTAP과 그 라지 스케일로 인베딩 태스크들을 모아둔 리더보드입니다. 현재 순위는 다음과 같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세미나의 방법론인 LLM2 벡터는 현재 13, 14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해당 방법의 조금 비교 방법론으로 에코 인베딩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현재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오픈 AI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위 정도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MTAP 리더보드란 이제 매시브 텍스트 인베딩 벤치마크로 이전까지는 인베딩이 작은 데이터셋 한 개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 인베딩과 관련된 다양한 태스크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른쪽에 피규어를 보시면은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바이 텍스트 마이닝, 리트리버, STS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평가 방법이 그 STS 태스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방법이 이제 클러스터링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벤치마크가 굉장히 그 측면에서 유의미한데요. 8개의 인베딩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58개의 데이터셋과 112개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텍스트 인베딩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NLP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mantic Text Similarity, Information Retrieval 또는 클러스터링이 있는데요. 이는 제너레이션 기반의 태스크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이 텍스트 인베딩을 만드는 데 패러다임은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또는 인코더 디코더를 이용하여서 위클리 또는 fully supervised contrastive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사이즈도 굉장히 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보통 다 디코더 온리 모델이다 보니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을 이용해서 인베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이 텍스트 인베딩에 적합한가요? 라고 하였을 때 인코더 온리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코더의 바이디렉셔널 어텐션과 이 디코더의 커저럴 어텐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버튼은 이제 각 토큰이 인풋 시퀀스로 들어오는 모든 토큰을 다 어텐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GPT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디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토큰이 이제 현재와 그 이전에 나온 토큰들만을 어텐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이후에 존재하는 토큰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 레프레젠테이션들이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각 토큰이 이제 전체 인풋의 전체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의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코더 온리 모델이 텍스트 인베딩에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학습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코더 기반의 모델은 이제 일부 마스킹한 토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됐는데, 이 디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풋 토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였을 때 훨씬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토큰을 학습한다면은 마스킹한 그 토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15% 학습 데이터 중 15% 정도 학습이 됩니다.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토큰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토큰에 대해 모두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통해서 로스 펑션으로 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체 토큰에 대해 모두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명된 그런 연구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이러한 주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저희 연구실 내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맞지 않다. 그거는 틀린 그런 주장이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의 학습도 이루어지고 또는 뭐 휴먼 프리퍼런스에 기반한 학습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임베딩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STS 태스크를 위한 모델 또는 뭐 리트리버를 위한 모델로 그 태스크를 위한 임베딩 모델을 학습하여서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태스크 구분 없이 다양한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임베딩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기존에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제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디코더 모델만큼의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은 임베딩 모델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 연구되어 온 이 트렌드를 본다면은 인코더 모델보다는 디코더 모델과 같은 구조에서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을 때 어떠한 그 LLM이 가지는 케이퍼빌리티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트럭션에 기반하여서 이런 뭐 제로샷 러닝이라든지 퓨샷 러닝 이런 식으로 그런 이해가 가능한 상태로 제너레이션이 되는 그런 캐퍼빌리티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 온리 모델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디코더 모델과 같은 구조에서 점점 사이즈를 키우게 되었고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리면서 학습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 그런 캐퍼빌리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임베딩 모델에도 이제 그런 케이퍼빌리티에 기반한 이 디코더 모델이 가지는 스케일로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특징들을 이런 임베딩으로 사용할 때에도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디코더 온리 모델을 사용해서 임베딩 모델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캐퍼빌리티가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구된 것에 기반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코더 온리 모델에 의해서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 기대하는 바를 보기 어려움으로 텍스트 임베딩으로서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많은 뭐 사이즈를 키운다고 해도 그러한 우리가 아는 디코더 온리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디코더 온리 모델을 이렇게 텍스트 임베딩으로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 라고 이러한 맥락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미나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LLM2 벡터는 어떤 디코더 모델이든 이 텍스트 인코더로서 사용 가능한 레시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벨드 데이터도 필요가 없고요. 파라미터 에피션트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 임베딩 메소드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또는 인코더 디코더를 이용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또는 풀리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인코더 베이스드 임베딩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CSE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심CSE 같은 경우에는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 이제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애니스트로피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소트로피와 애니소트로피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이소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하이퍼스피어 내의 모든 면에서 지금 임베딩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애니소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곡갈형으로 지금 벡터 스페이스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랜덤한 단어를 넣어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문제를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네거티브한 페어와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고 그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아이소트로픽한 임베딩 스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라벨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는 동일한 문장에 다른 드롭아웃을 적용을 하여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배치 내에서 그 다른 문장들을 모두 네거티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기준이 되는 문장과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는 대상이고요.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문장과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라벨드 데이터셋 내에서는 예를 들어 N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테일먼트와 컨트래딕션으로 라벨링이 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인테일먼트로 라벨링된 데이터는 포지티브 페어로, 컨트래딕션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는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스트럭터입니다. 꽤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기존 임베딩 모델들이 태스크 스페셜라이즈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인스트럭터는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태스크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풋 X이지만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현재 다른 임베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요 아래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각의 말풍선이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되고 동일한 인풋 X를 넣었지만 이 다른 그 인스트럭션들을 통해서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임베딩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인스트럭터는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인스트럭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곳을 굉장히 잘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스트럭터라는 이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시를 보시면은 기준이 되는 쿼리 X에 대해서 X의 앞에 이제 인스트럭션이 붙고요. 그 다음으로 그에 대해서 가까워지게 학습이 되는 것과 멀어지게 학습이 되어야 되는 이게 네거티브 페어이고 이게 이제 포지티브 페어인데요. 예를 들어 리트리벌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있고 그 쿼리와 관련된 패시지들, 도큐먼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쿼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게 네거티브 도큐먼트에 해당하고 네거티브 페어, 그다음으로 요게 포지티브 도큐먼트, 우리가 정답과 관련된 그 도큐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도큐먼트 앞에도 인스트럭터가 붙음으로써 이거를 이제 임베딩을 요거는 가까워지게 이퀄리와 포지티브는 가까워지도록 그 다음으로 네거티브와 이 퀄리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넣었을 때 성능이 더욱 향상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인스트럭션에도 이제 인스트럭션 안 넣었을 때와 한두 단어로 표현했을 때 간단한 문장과 되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인스트럭션을 세밀하게 넣을수록 이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코더 기반의 방법론들입니다. 디코더 기반의 방법론들은 보통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고 그 다음 파인 튜닝으로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빌리언스 단위의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텍스트 페어로 프리트레이닝이 됩니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라벨드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을 하여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현재 리더보드 상에 있는 방법들, 인베딩 방법들의 사전학습과 파인 튜닝 시에 사용한 데이터 셋들입니다. E5 미스트럴 7 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GPT-4를 이용하여서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합니다. 오른쪽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두 단계로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앞서 봤듯이 이게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그 인베딩 방법들이 되게 이제 요즘 우세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인스트럭션에는 이제 이 태스크 디스크리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태스크 디스크리션에 대해서 생성하는 단계를 첫 번째 단계에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 태스크 디스크리션에 적합한 쿼리와 다큐먼트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GPT-4를 이용하여서 이 태스크 디스크리션의 되게 다양성을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다양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쿼리 다큐먼트 페어를 생성하여서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 방법은 동일하게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에코 인베딩은 현재 LLM2 벡터가 이제 에코 인베딩에 많은 영감을 받아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에코 인베딩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이 인베딩 성능이 옵티멀하다고 보는 이유를 커절 어텐션 마스크로 인해서 뒤에 나타난 토큰에 대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코 인베딩 방법으로는 이제 주어진 텍스트를 두 번 반복하여서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부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첫 번째 이제 텍스트 부분, 요게 첫 번째 텍스트 부분이고 요걸 두 번 반복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텍스트 부분의 뒷부분인 이 요 부분이 두 번째 텍스트에 사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절 어텐션의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비교되는 부분이 이제 위가 기존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시컬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토큰에서는 뒤에 토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윈플링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전반적인 정보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 번 연결을 함으로써 뒷부분의 토큰을 두 번째 문장에서 반영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클래시컬 인베딩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경우 이제 K라는 포지션에서 토큰 인베딩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나타난 토큰들로 인베딩이 된 의미 부분들은 그것은 이제 뒷부분의 토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금 만약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현재 하나의 문장인데요. 요게 하나의 문장이고 그거를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뒷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노란색이 유사하고 초록색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른 내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컬러가 다르게 표현이 된 것처럼 그 표현 자체는 비슷하지만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베딩이 지금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저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토큰 자체가 뒤에 토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인베딩이 지금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도 인스트럭션이 함께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인스트럭션을 rewrite the sentence하고 저희의 input 텍스트와 그 다음으로 rewrite sentence하고 그 input 텍스트를 이렇게 해서 input 텍스트 두 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뒷부분에 두 번째 반복된 부분에만 풀링을 하여서 텍스트 임베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앞서 슬라이드에서 본 앞부분 임베딩 간의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지금 여기 이 그래프, 바 그래프와 같이 그 다른 뒷부분에 다른 표현을 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유사도를 보이고 뒷부분이 비슷한 표현을 가진 그 앞부분의 토큰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유사도가 되게 높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런 뚜렷한 구분을 보임으로써 이 에코 임베딩의 효과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제 LLM2 벡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인데요. LLM2 벡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nabling Bidirectional Attention 이고요. 두 번째로는 Masked Next Token Prediction, 세 번째로는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첫 번째로 Enabling Bidirectional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점인 Causal Attention 대신에 Bidirectional Attentio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Causal Attention Mask 대신에 All-One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Causal Mask는 현재 토큰 포지션 이후의 토큰들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해서 거기는 어텐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All-Ones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전체 토큰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바이디렉셔널 그 어텐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럴 토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포지션 이후의 토큰들에 대해 어텐드 하는 것이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능이 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점이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커서를 바이디렉셔널로만 바꾸면은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라고 뒤에 또 실험에서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현재 토큰 이후의 토큰들에 대해서 어텐드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는 학습 방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통합한 방법인데요.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사용하는 디코더 모델이 이제 텍스트 임베딩을 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풋에 MLM을 진행하듯이 마스킹을 먼저 해줍니다. 마스킹을 한 인풋을 그대로 이제 디코더 모델에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졸업 다음에 나올 토큰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 마스크 다음에 나올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스크 토큰의 직전 레프레젠테이션, 그렇다면 요 하고와 그다음 이 마스크 직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우정에 해당하겠죠. 이게 결국에는 넥스트 토큰에 대한 프레딕션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 우리 다음에 나올 이 마스킹된 토큰의 값이라고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됐다라면은 당연히 로스는 작을 테고요. 이 부분이 잘못 예측이 되었다면은 로스가 크게 계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만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 마스킹 토큰 직전의 레프레젠테이션만을 이용하여서 로스를 계산하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을 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은 이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 시퀀스 컨텍스트를 담기 어렵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워드 레벨 태스크에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퀀스 레벨의 태스크에서는 당연히 시퀀스 컨텍스트가 중요할 것입니다.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학습 경우에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과정이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시퀀스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퀀스의 컨텍스트를 담기 위해 심CSA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CMCSE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문장을 두 번 인베딩하되 각 인코딩은 다른 드롭아웃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드롭아웃을 적용한 같은 문장은 이제 그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배치 내의 다른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배치 네거티브로서 네거티브 페어로서 사용이 되고, 이 네거티브 페어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고, 포지티브 페어는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는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험입니다. 이제 이 디코더 언니 모델을 그 LLM2 벡터를 통해서 이렇게 트랜스포밍을 해보았을 때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LLM2 벡터를 학습하기 위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로는 저 슈어드 라마와 라마 7빌리언과 라마2 7빌리언과 다음으로 미스트럴 7빌리언을 사용을 했는데요. 학습 데이터로는 잉글리시 위키피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잉글리시 위키피디어가 기존 모델들의 사전학습 데이터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야 페어한 비교라고 보고 이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을 시켜서 성능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만을 이용하여서 그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은 이제 마스킹을 따로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저 언더스코어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라 파인 튜닝을 통해서 파라미터 에피션트 러닝을 수행을 했고요. 7빌리언 모델 기준으로 저 싱글 80기가 A100 GPU 하나로 이제 그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같은 경우에도 로라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고, 이때에는 그 위에 첫 번째 MNTP와 다른 로라 파라미터를 추가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의 때 학습된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 워드 레벨 단위의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그 코 NLL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하였고요. 청킹과 NER, 그 다음에 POS 태깅 그 태스크들을 진행했습니다. 비교 모델은 이제 디버타 V3 라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위에 붙여서 학습을 진행했고요.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는 8과 러닝 레이트와 스텝 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 학습 결과입니다. LLM을 사용한 인베딩이 디버타 라지 같은 경우에는 304밀리언 정도 크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붉은 선이 그 디버타의 성능입니다. 이 디버타보다 현재 검은색 라인 이 부분이 그냥 바이디렉셔널만 바꾸었을 바이디렉셔널이 아닌 아예 그냥 그 디코더 LLM을 그냥 그대로 바로 사용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보다 성능이 모두 다 더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적용하였을 때는 지금 현재 초록 색깔 바인데요. 이 초록색 바가 지금 검은 라인보다 성능이 저하된 것을 보아서 특히 라마에서 많이 저하가 됐네요. 저하가 된 것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저희가 앞에서 예측을 하였던 바이디렉셔널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 또한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미스트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 저하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는 오히려 더 향상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렇게 바이디렉셔널 어텐션과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심CSE와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순으로 지금 성능이 좋은데요. 심CS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 향상을 위한 방법론으로 학습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워드 레벨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가장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레벨의 태스크에서의 평가 결과입니다. 이때 매시브 텍스트 인베딩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을 함께 사용을 하여서 임베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 지금 일부 예시를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심CSE와 오늘 릴레이티드 웍스로 말씀드렸던 에코 임베딩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다양한 풀링을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풀링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실험 시에는 저 MTAP 중 그 56개 태스크 중에 15개 서브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EOS 태깅은 라스트 히든 스테이츠 중에 마지막 토큰의 히든 스테이츠만을 사용한 것이고, 민풀링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히든 스테이츠의 평균을 사용을 하여서 평균한 후에는 이제 그 임베딩의 사이즈가 배치 사이즈, 임베딩 사이즈의 크기의 벡터로 됩니다. 그 다음 웨이티드 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 때에는 문장의 뒷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두고 가중 평균을 구했습니다. 실험 결과로 바이디렉셔널 어텐션과 MNTP를 적용하여도 충분한 그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심CSE 빼고 적용이 된 LLM2 벡터 결과인데요. 이때 유니보다 훨씬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심CS를 적용하지 않고도 나머지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적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에코 임베딩과의 비교를 하였을 때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2 벡터를 적용하였을 때 훨씬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 미스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CSE 학습 전에는 좀 유사한 성능을 보였지만은 심CSE 학습 후엔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코 임베딩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인풋 두 개를 컷깃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라마2 7빌리언 기준으로 이 MTAP을 실험하는데 LLM2 벡터는 한 42시간 정도 걸렸지만 에코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6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LLM2 벡터가 이제 퓨처 토큰의 정보를 충분히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한 실험입니다. 동일한 프리픽스를 가지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센텐스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게 각각의 하나의 센텐스인데 이거는 앞에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말씀드렸던 에코 임베딩에 대해 입증한 그 실험 방법과 세팅이 동일합니다. 이 하나의 이 각 문장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구분이 되는데요. 앞부분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사용하고 뒷부분을 통해서 차이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뒷부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요 앞부분의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가 높게 나와야 되고요. 이 뒷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 기준이 되는 쿼리와 이 네거티브 이그젬플 사이에 그 유사도가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해당 방법론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서는 바이디렉셔널 어텐션과 MNTP 모두 포지티브 example과 네거티브 example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그 뚜렷한 구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그 트레이닝이 없는 바이디렉셔널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겹치는 게 보이지만 그랬을 때 MNTP를 통해서 그 구분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들을 통해서 요 미스트럴 같은 경우에는 MNTP 없이, 그러니까 학습 없이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적용만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미스트럴에 대해서 따라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동일한 텍스트를 모든 모델에 포워딩을 하고 모든 레이어에서 각 토큰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합니다. 커절 어텐션 또는 이제 바이디렉션 어텐션을 가진 모델로 구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의 유사도를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커절 어텐션 모델에서 나온 히든 레프레젠테이션과 이 바이디렉션 어텐션 모델에서 나온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의 유사도를 구합니다. 시밀러리티가 낮다 라면은 학습 없이 바이디렉셔널 어텐션만 적용한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라마의 경우에는 낮은 유사도를 보이는 구간들이 존재가 하는데요. 미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유사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추가에도 크게 레프레젠테이션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미스트럴 7빌리언과의 라마 7빌리언의 성능 차이 때문인지 혹은 뭐 미스트럴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구조 또는 방법에 의해서 이런 바이디렉셔널에 적응하기 쉬웠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은 추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LM2 벡터가 이제 그 MTab 리더보드에서 그런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E5 데이터셋의 일부를 이용을 하여서 약 150만 개 정도로 튜닝을 진행을 하였고요.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하드 네거티브, 인배치 네거티브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심CS의 로라 웨이트를 그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MNTP 로라 웨이트는 함께 사용하지만 업데이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1000스텝 정도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그러니까 해당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슈퍼바이스드 튜닝을 통해서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LLM2 벡터 적용 후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심CS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러한 슈퍼바이스드 튜닝 없이 이걸 적용하기 전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심CS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 차이가 꽤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법, 이제 슈퍼바이스드 튜닝을 하게 되면은 그 심CS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당 실험 결과를 보면서 또 이 유니 그대로, 이제 유니 같은 경우에는 LLM2 벡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디코더 모델을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디코더 모델과 그 LLM2 벡터를 적용했을 때와의 이 성능 차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크진 않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 실험과의 차이점으로는 그 정도만큼의 성능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 차이는 존재하긴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LLM2 벡터에서는 두 단계의 튜닝 과정이 있다 보니 그 과정이 사실은 작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LLM2 벡터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성능이 뭐 엄청나게 향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 그렇다면 못한 방법일까? 부족한 방법이라고 봐야 할까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그게 이제 이것은 그 학습을 매 25스텝마다 또 평가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로 보면은 LLM2 벡터로 이제 트랜스폼이 된 모델이 학습 초기에 지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하이 퀄리티의 라벨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이런 LLM2 벡터를 통해서 좀 성능을 더 초반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해당 방법이 굉장히 샘플 에피션트한 트레이닝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LLM2 벡터는 이제 디코더 온리 LLM을 그 텍스트 임베더로 사용 가능하게 한 unsupervised 메소드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 요소로는 enabling bidirectional attention과 두 번째로는 masked next token prediction,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또 굉장히 근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해당 방법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또한 성능에 대한 분석을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구성도 좋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구성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사실 라벨드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 현실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그 리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